네,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히 간의 기능을 올려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 소화 아침과의 습관 그리고 완전 면역의 저자이고요. 현재는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완전 소화 연구소였는데요. 좀 더 해독 중심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독 연구소에서는 우리 몸의 기본으로 하는 이 식사를 통해서 해독이 되면서도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법 그리고 건강에 대한 오류 지식들이 많은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었던 일은 제가 이제 가끔 가는 옷집 가게들이 있는데 저에 대한 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알아보시는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은퇴학교 채널에서 이 300만 뷰가 넘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상담하고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에 대한 식사법, 해독 식단을 더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만성변비로 오랫동안 그냥 포기하고 계시다가 만성변비도 해결할 수 있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또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염색체, 유전자 질환으로 인한 좀 희귀질환 있는 분들도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도 계속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곤하고 살이 찌고 있다는 것은 건강에서 일단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면역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이 왜 떨어지고 있을까? 면역력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 된 몸인데요. 이 몸은 몸에 염증이 많아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염증은 왜 많아질까 생각을 해보면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방어하는 기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 쉽게 생각하면 세균, 바이러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잘못된 식사, 또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한 독소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몸에서 지금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다.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고 염증이 일어나는 몸에서는 우리 몸이 살기 위한 반응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몸으로 또 바뀌게 되죠. 만약에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 몸에 독소가 많은지 또 염증이 많은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염증을 해결해야 살이 쭉쭉 잘 빠지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음식들, 또 인스턴트 음식들, 또 편의점의 음식들, 또 지나친 당 섭취로 인한 당 독소,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당분 섭취가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한 100g에서 130g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삼시세끼 먹고 또 이후에 빵을 또 먹고 케이크를 또 먹고 가공된 음료수를 마시면 그 안에는 최소 15에서 한 20, 30g의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당분 섭취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종 당화산물, 또 당독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는 숨만 쉬어도 계속 독소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몸 안에서 이 독소를 잘 배출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독소가 또 쌓이게 됩니다. 독소를 잘 배출하는 기관은 쉽게는 피부도 호흡을 하니까 피부도 될 수 있고요. 또 간의 기능, 신장의 기능, 또 폐의 기능, 또 장의 기능의 원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몸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많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독소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여쭤보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더 자고 싶고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피곤이 쌓여 있다는 것은 간에서 해독이 다 안 된 상태, 즉 독소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첫 번째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체크할 수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있는지 세포 기능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몸에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 또는 바륨 이런 중금속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금속 모발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주변에 있다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식사와 또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많이 생각하기 쉬운 것은 혹시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산물을 먹는다. 특히 이제 좀 덩치가 중간 이상이 되는 이 생선들은 바다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닷물이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바다에 있는 이 중간 크기의 생선들, 뭐 참치나 연어나 고등어 이런 생선들을 혹시 많이 섭취했다라면 중금속 오염, 수은 오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은도 우리 옛날에 이제 지금 많이 안 쓰지만 아말감이라는 이 치아 때울 때 사용하는 그 물질에도 수은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쓰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조리기구 있죠.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조금씩 녹아있기 때문에 이 중금속 오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금속은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나 뭐 우울증이나 아무리 검사를 해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또 마지막으로 한번 중금속 검사도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작은 생선들은 바다에 머무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작은 생선들, 멸치나 전복이나 바다에 좀 머무르는 기간이 짧은 좀 안전하다고 많이 보거든요. 너무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생선을 많이 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즐겨 먹기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안전하다고 하는 뭐 전복이나 이런 작은 생선 위주로 좀 2번 정도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중금속을 킬레이션 요법으로 빼내는 그런 치료법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미네랄을 통해서 이 중금속을 해독하기도 합니다. 이 어떠한 중금속이 많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일단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는 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아프게 되면 너무 쉽게 약을 선택하거나 너무 쉽게 이제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몸에서는 질서를 깨뜨리는 기전으로 약효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은 한면에는 독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의 질서를 차단하면서 그 효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제제의 약물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호르몬의 원료도 되고 뇌세포도 필요하고 세포막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또 반드시 그 부작용, 혈관 기능의 문제라든지 여러 근육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은 약효가 난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 몸의 질서를 깨뜨림으로써 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내가 약을 길게 먹을 것이 아니라 약은 그냥 필요할 때 어떤 응급 상황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데 길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도 같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약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아플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우리 몸은요, 하루아침에 암에 걸리고 하루아침에 당뇨가 되고 하루아침에
몸에 뭐 고혈압이 일어나는 그렇게 쉽게 병에 걸리는 몸이 아닙니다. 서서히 병 들어갑니다. 이 서서히 병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변비가 오기도 하고 가끔씩 두통, 피곤함이 있기도 하는 이런 신호들을 보내주는데요. 저는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상태를 반건강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반건강 상태에서는 약을 먹고 병원에 막 달려가기보다는 내 라이프 스타일, 내 식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소화가 안 될 때 소화가 잘 되는 방법을 찾고 피곤할 때 피곤이 좀 쌓이지 않게 해독하는 음식을 통해서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시 건강 상태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약과 병원에 의지하게 되면 내 몸이 스스로 나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지 않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좀 신호가 왔을 때, 좀 살이 찌기 시작한다, 두통이 있다, 이렇게 좀 신호가 왔을 때 우리 몸은 반건강에서 다시 건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삼시세끼 식사법이겠죠. 왜 먹어야 일단 우리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어떻게 먹는지를 한번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가 꼭 열량이 많은 음식을 꼭 먹어야 힘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열량보다는 일단 내 몸에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효소가 많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연에 가까운 효소가 많은 살아있는 음식은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견과류, 그리고 통곡식 이런 음식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가공된 음식들, 또 이제 급하게 그냥 한 끼 때우려고 먹는 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의 질서를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자연, 우주 만물도, 우리 지구도 늘 공전과 자전 이런 질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몸도 호흡계, 피부계, 그리고 내분비계, 소화기계 여러 우리 몸은 11가지의 이 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고장이 나면 다시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도 이 각종 시스템이 제대로 잘 질서 있게 움직일 때 건강한 건데요. 내 몸에서 뭔가 이 시스템이 좀 안 돌아간다. 이때 느껴지는 것들은 내가 몸에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증상들이거든요.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다시 질서 있게 돌아가는 몸을 만들 때 면역력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과 관련된 시스템은 뭘까? 좀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면역 세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을 먹어서 면역력을 올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거 좀 이 마케팅적으로 상술에 좀 가까울 수가 있고요. 면역 세포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골수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조혈 모세포 또 림프 모세포를 통해서 적혈구도 만들어지고 또 백혈구도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백혈구,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골수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수가 건강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부 장기나 우리 모습, 겉모습은 눈에 보이지만 골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골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 이것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거나 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제 면역력을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골수부터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골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 500가지 일을 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간의 기능이 또 골수의 기능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의 기능이 망가지면 조혈작용도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이제 간 경화가 되고 심한 이제 간염으로 고생하실 때 이렇게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는 이런 모습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간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조혈작용 또 면역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작용 모든 면역물질, 신경물질 다 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골수 건강은 또 간 건강이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그리고 간 기능 그리고 3번째로는
바로 이 면역세포들이 어디에서 많이 성숙하는가, 많이 위치하는가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바로 장에 한 70에서 80%의 면역세포가 있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장의 파이어판이라는 곳에 소장 점막에 바로 면역 림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소장에 많은 음식들이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걸러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그곳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장 기능이 나쁘면 바로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겠죠. 장의 건강까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로 또 림프 건강입니다. 림프 순환이 안 되면 몸에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면역 세포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도 잘 신경을 써주면 우리 몸에 질서가 잘 정연하게 잡히면서 면역력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골수에서는 적혈구와 함께 백혈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 백혈구는 크게 면역작용 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백혈구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단핵구, 과립구, 림프구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제 세포 중에 이제 NK세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NK세포도 이 백혈구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최전방에서 질병이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다 하면은 백혈구의 약 7, 80%를 차지하고 있는 호중구가 있는데요. 바로 호중구가 과립구의 하나입니다.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바로 포식작용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를 대식세포라고 하죠. 이 대식세포는 단핵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식세포는 만약에 폐에 있으면 폐포 단핵구라고도 하고 간에서는 쿠퍼세포라고도 하고 비장이나 골수나 림프들에 있을 때는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름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단핵구라고 합니다. 이 단핵구와 또 과립구와 면역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제 B세포 또 T세포가 있는데요. 이 B세포, T세포는 또 림프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이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을 것이고 이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3세대 항암제라고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도 면역 세포를 강화시키는 것에 집중한 항암제인데요. 이 면역 세포들을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 그 근원이 되는 곳은 바로 골수라는 거죠. 그래서 골수가 건강하게 잘 만들어지면 역시 면역세포도 같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은 면역세포의 힘에 달려있고 면역세포는 골수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이제 이물질은 쉽게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가 있다라고 느끼는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여러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만 해도 늘 이물질이 들어오고 있죠. 또 우리 몸에는 함께 공생하고 있는 이 세균들이 약 38개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 손톱에서 손에서 뭔가 이렇게 삐져나가지고 탁 뜯었더니 이게 또 감염이 돼서 아픈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이제 조갑주의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딱 떼었을 때 주변에 있는 뭐 칸디다균이나 여러 세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물질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좀 상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게 돼도 항상 우리가 순수한 음식만 먹지 않잖아요. 늘 과일, 채소만 먹진 않죠. 그래서 첨가물, 여러 이제 양념으로 또 요리한 음식도 먹게 되고 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다양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만 사 먹어도 한 30종, 40종의 첨가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제 이물질이 늘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죠. 근데 우리 몸은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하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은 방어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어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 피부도 방어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하면, 피부가 얇아지면 쉽게 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 때도 이렇게 숨을 마시면 코에 또 코털이 있잖아요. 콧물이 나오고 또 코딱지가 생기는 것도 다 우리 몸에서 방어하는 기전들인 거죠. 우리 기관지에도 수많은 기관지 섬모들이 있어서 늘 큰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는 약 500개에서 600개의 림프절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면역세포가 성숙하고 또 면역세포가 처리되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이 몸을 방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물질로부터 방어하는 외부 기관도 있고 피부도 있고 또 몸속 여러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면역은 크게 두 가지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뭐 1차 면역, 2차 면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선천 면역에서 담당하는 이 면역 세포들과 후천 면역에서 담당하는 면역 세포들이 나뉘게 됩니다. 이 선천 면역이라는 것은 1차 면역을 했기 때문에 먼저 가장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면역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들은 뭐 대식 세포도 있고요, 호중구도 있고 NK 세포가 이 선천 면역에 담당하고 있는 면역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일단 세균 바이러스들을 먼저 잡아먹기도 하고 또 공격 무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사이토카인이다, 뭐 케모카인이다 하는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세포 바이러스들을 처리하는 무기, 군인으로 치면 총, 뭐 미사일 이런 무기들을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 NK세포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뭐 암세포에 구멍을 뚫는 뭐 퍼포린이라는 물질 또 그랜자임이라는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을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됐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항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바이러스의 모양은 바뀝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잡는 공격 무기가 바로 항체입니다. 근데 이 항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선천 면역에서 담당을 한 다음에 그래도 처리가 안 되네 이럴 때 우리 몸은 약 5일에서 7일 후에 후천 면역, 2차 면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팀에 가담했던 대식세포가 원인이 된 물질을 파악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줍니다. T세포에게 전달을 해줘서 이 T세포를 통해서 B세포에게 또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항체가 만들어지면 우리 몸은 기억을 합니다. 이걸 기억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한 항체를 좀 빨리 만들어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선천 면역, 후천 면역. 특히 이 후천 면역 같은 경우는 고등 동물, 포유류 이상의 동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고급 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의 힘도 역시 우리 몸에서 이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면역력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은 일단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면역 시스템은 같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이 좋고 후천이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으면 선천, 후천 둘 다 좋고 건강 상태가 나쁘면 선천 면역, 후천 면역 두 가지 다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두 가지의 면역력이 사실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 면역은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이나 군인 여러 직업들 중에 내가 즉각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그 세포들은 마치 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고요. 후천 면역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항체까지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어떤 특별한 상황 또 국가 간의 전쟁일 때는 군인들이 그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만 나오는 그런 만들어지는 면역력 또 항체로 인한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는 그런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는요, 선천, 후천이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면역력은 같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만약에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신다. 그러면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이 사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두 가지 다 우리 몸의 림프구라는 세포들의 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면역 항암제는 기전 자체가 이전 항암제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3세대 항암제라고 하는데요. 1세대 항암제는 세포도성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의 기전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모두 타깃으로 왜냐면 암세포의 특성을 보니까 학자들이 이전 세포보다 굉장히 빠르게 분열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 그 기전만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된 항암제인 거죠. 근데 우리 몸에는 암세포만 빠르게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피세포 또 소화기 점막세포도 빠르게 분열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이 두피, 모낭세포 또 소화기 점막세포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제, 1세대 항암제를 맞게 되면
이제 머리가 빠지게 되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2세대 항암제는 이보다 또 다른 기전인데 표적 항암제라고 하죠. 그래서 암세포에 있는 유전자, 암세포가 가진 유전자를 딱 타겟팅해서 암세포만 이제 잡는 항암제로 1세대보다는 또 더 나은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암세포가 또 자신의 모양을 계속 바꾸죠. 유전자를 바꾸는 순간 이 항암제는 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전과 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항암제가 바로 3세대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3세대의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왜 노벨상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1세대, 2세대 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3세대 항암제는 이 암세포를 처리하는 면역세포,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더 관심을 두고 이 면역력을 올려주고 면역세포를 깨워줌으로써 접근했다라는 관점에서 이 관점 자체를 굉장히 바꾼 거죠. 이렇게 관점을 하나 바꾸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많은 실험 또 많은 연구 기간이 연구비가 또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이 관점의 전환에서 이 노벨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암세포가 이제 면역 관문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속여서 암세포가 아닌 척하고 다가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는 T세포가 면역력이 이제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고 면역세포도 그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양의 탈을 썼으니 뭔가 좀 티가 나잖아요. 좀 그 늑대 털이 삐져 나왔다든지 양의 탈을 쓴 것을 암세포, 우리 몸의 T세포가 면역세포가 잘 알아보지 못하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면역 항암제를 맞게 되면 바로 이 T세포를 다 깨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T세포가 눈을 뜨고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암세포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 거죠. T세포의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 암세포를 처리하는 기전으로 가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있고 또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기전도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 면역세포들을 꺼내서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꺼내서 외부에서부터 이 T세포의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 수를 늘리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향상시켜서 다시 암 환자의 몸에 넣어주게 되는 그런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 자체가 암세포를 공략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더 강화시켜 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각이 다른 관점이죠. 우리 몸의 이제 질병 자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몸 전체의 내부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면역 항암제는 몸의 내부 환경에 좀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몸이 원래 면역의 질서가 잘 잡히고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장은요,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굉장히 뇌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그 중요성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뇌에 우리가 신경세포가 다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장에도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장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뇌와 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또 면역과 관련해서는 이 장 점막, 특히 소장의 점막 아래에 파이어판이라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장이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에 약 80%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요소는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입니다. 자, 인체도 약 37개 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세균, 그리고 몸 속에 있는 세균, 이런 장내 미생물도 전체 한 38개 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포수와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지만 약 1:1 정도로 우리 몸의 세포와 함께 미생물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또 면역이 결정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크게 유익균, 좋은 균,
유해균이 있고요. 또 이 중간,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기회균이라고 하는 중간균도 있는데요. 바로 유익균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이 또 면역세포와 상호작용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면역력을 올려주는 유익균이 있을 때는 몸의 전체에 면역력이 좋아지지만 유해균이 많다. 가공식품이나 뭐 인스턴트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을 많이 해서 유해균이 많은 상황에서는 또 면역세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몸 전체 면역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에 있는 장 점막에서 그리고 장내 미생물과의 관점에서 보면 장과의 면역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유산균 자체가 건강한 유익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내에 건강한 균이 너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좋은 유산균, 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도움이 되죠. 특히 저는 이제 유산균이 정말 필요로 할 때는 뭐 대장 내시경이나 또 항생제를 통해서 장내가 또 미생물이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우리 균이 생겨나야 되는데 건강한 미생물이 자라나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유산균을 섭취해서 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유산균에 먹이를 줌으로써 장내에 건강한 균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제품의 차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도 모든 자동차가 똑같다라고 보지 않잖아요. 집도 모든 집이 똑같다라고 보지 않죠. 어떤 회사가 만드냐에 따라서 또 어떤 건축 회사가 또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성이나 이 품질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약회사 이상의 시설에서 GMP가 인증된 시설에서 퀄리티 있게 만들어낸 그런 유산균 제품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무균실 하면은 우리 외부에서 병원에서도 보면 이렇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무균 하면은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왠지 안전하다 라는 느낌. 세균이 없으니까. 세균 자체를 모두 다 질병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무균 하면은 깨끗하고 안전한 첫 번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드는 느낌은 왠지 조금의 그 균만 다가가도 약해질 것 같은, 뭔가 감염이 돼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 번째 느낌이 있죠. 그래서 무균쥐와 또 실제 무균실에서만 살아야 했던 그런 질병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무균쥐도 일반 쥐보다는 생명이 짧습니다. 또 무균실에만 살아야 했던 1970년대에 태어났던 미국의 어떤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무균실에서만 살다 보니까 생명이 그 안에서만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만 12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당연히 장내에도 미생물이 있어야 하고 또 미생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면역력이 더 커지고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균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교도 있었는데요. 그냥 혼자서만 살고 있는 그 외동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과 또 여러 형제 자매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 중에 누가 더 면역력이 높은지를 이제 해보니까 아무래도 균 관점에서 보면 여러 형제들과 자란 아이들이 더 다양한 균과의 접촉이 있었겠죠. 그래서 외동으로 그 자란 아이보다 알레르기나 천식이나 이런 면역 질환이 더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균과의 접촉이 면역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균 다양성이 늘어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 폐암 환자를 치료할 때 이 흙에 있는 미생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워줌으로써 암을 극복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온실 속의 화초를 생각하면 좋아요. 식물도 만약 숲에 있는 식물하고 비닐하우스에 있는 식물하고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식물이 더 건강할까? 우리가 좀 그 느낌적으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맨발 걷기, 어싱이라고 해서 맨발로 이제 땅과 접촉해서 걷는 이 어싱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에 있는 이 미생물을 접촉할 수도 있고 또 몸에서 있는 이제 전자기가 잘 빠져나가서 전기 이런 그 효과가 독소가 배출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인데요.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 이제 5가지 알약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항생제가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하는 약은 항바이러스 약입니다. 항바이러스 제제가 있어야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데 다 잘 알다시피 감기의 원인은 늘 바뀌기 때문에 이 감기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생제는 무엇일까? 바로 감기가 너무 심하게 오래 지속이 되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폐렴은 세균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폐렴을 예방하는 약으로서의 항생제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좀 깊게 지나친 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도인데 이제 감기 걸려서 폐렴까지 가는 확률은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요. 약간 항생제 남용으로 보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처방을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항생제를 안 쓰고 있죠. 조금 약간 쉽게 항생제가 쓰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항생제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거나 또 환자들이 입원을 할 때 포도당 주사를 바로 링거로 맞게 되는데요. 그 안에도 항생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균도 같이 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링거 안에 그냥 포도당 주사 안에 기본적으로 항생제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생제 노출이 굉장히 많이 우리는 쉬운데요. 이 항생제를 조금 다량 먹게 되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도 굉장히 많은 좋은 균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장내 환경이 싹 이제 초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건강한 균, 꼭 몸에 필요한 균이 생기기까지 약 90일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항생제를 굉장히 줄이려는 노력을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2050년까지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로 인한 사망자가 약 1000만 명 이상가량 될 거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너무 필요한 균, 장내 유익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죠.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일단 장내 환경에 불균형이 빠르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유익균이 없다 보니까 이 건강한 유익균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장내 건강한 유익균들이 장내 미생물이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성숙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고 나서 몸에 이제 뭐 갑작스러운 그런 피부 질환이 생긴다거나 소화도 잘 안 된다거나 피곤이 더 늘게 된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이제 항생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죠.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일단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신 후에 우리가 몸에서 좀 일어나는 변화, 다음날 아침에 느낄 수가 있죠. 좀 악취가 나는 변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서 소화가 되면서 요산, 요소, 암모니아, 인돌, 머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산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산물들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적게 생기면 우리 몸의 간에서 해독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해독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생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채취에서도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외국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런 채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몸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바로 이 독소 문제로 인해서 따르는 2차성 질환들이 많은 대사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신장의 문제, 또 통풍의 문제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또 이 독소는 이 몸에서 약 알칼리 체질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 몸을 산성한 체질로 만듭니다. 우리 산성 체질 하면 이제 암에 잘 걸리는 체질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산성 체질을 몸에서는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이 칼슘을 자꾸 분해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몸이 산성 체질이 되고 뼈가 약해지는 골감소증, 골다공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또 암이 되는데요. 암은 3단계를 통해서 발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발전기, 촉진기, 그 다음 진전기 총 3단계로 암은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잔디밭을 예로 들어보면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 잔디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잔디가 점점 커지죠. 이게 촉진기, 점점 성장하는 시기. 그런데 이 잔디가 내 마당을 넘어서서 이웃집 마당까지 넘어가는 단계가 진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암의 이 세 단계를 모두 다 빠르게 진전시킨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만 해도 이 세 단계를 모두 다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암 환자들은 반드시 이 동물성 단백질 또 우유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때는 반드시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을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사자도 체간, 몸의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1.5배에서 2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대사될 때는 이 독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도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는 해롭다는 것을 동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은 또 6배가 더 길죠. 장의 길이가 체간에 비해 6배입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몸에서 독소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채식주의자냐 베지테리언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과잉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친구들과 만나고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너무 선택하기 쉬운 메뉴가 또 고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채식주의자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어울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3번 이하는 저도 고기를 또 먹게 되고 또 반찬에 있는 것도 소량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까지 암을 유발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씩 먹는 소량 섭취하는 고기에 대해서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만 과잉 섭취가 문제라고 봅니다. 쥐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이야기로는 똑같이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투여를 해서 20%의 단백질을 준 경우와 총 칼로리에 또 5%의 단백질을 줬을 때 5% 미만을 줬을 때는 아무리 발암물질이 있었어도 쥐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 정도의 이 단백질을 투여했을 때 쥐에게 암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만약에 식물성 단백질로 했을 때는 두 경우 다 모두 암이 생기지 않은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이제 콜린 캠벨이라는 미국의 코넬대 명예 교수님의 이 실험에서 밝혀졌고요. 이것과 함께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 과잉 섭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큰 규모의 연구였던 중국의 차이나 스터디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잉 섭취가 문제지 우리가 소량 또 기호식품으로 먹는 고기에 대해서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밥상에서 이제 고기의 비중을 매일매일 고기를 좀 먹는 습관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2번씩 기호식품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고 20%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 기준도 1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안전하게 먹으려면 5% 미만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몇 젓가락 먹는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스테이크 300g, 500g, 600g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먹게 된다. 그러면 좀 과잉 섭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쌀밥 위주의 이제 탄수화물 중심의 소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지금 작은 이제 염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화 에너지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힘이 듭니다. 몸에 이물질이 되는 것들과 이제 싸워주고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소화시키는데 또 온 힘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쌀밥 위주의 식사, 빵이나 면 종류의 식사, 또 고기나 우유 이런 음식을 좀 중심으로 드시게 되면 소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약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60%가 좀 넘기 때문에 몸이 약한 상태에서는 소화에도 집중이 되면 몸이 굉장히 이제 체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우리가 좀 식사를 좀 많이 먹었을 때 소화시키느라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좀 이렇게 지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힘을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일례로 환자 중심의 그런 음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일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그런 치료법이 또 있습니다. 과일을 생각하면 몸에 필요한 당분, 에너지를 주면서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막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과일 식사를 할 때 소화시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에너지를 굉장히 쉽게 얻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쓴 인류학에 관련된 그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농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후에 쌀을 주식으로 또 밀을 주식으로 먹게 된 후에는 더 이제 20% 이상의 더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키가 10cm가량 더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농업혁명이 안전한 이 음식을 제공해 주긴 했지만 그 전에 먹던 이제 과일이나 채소 그런 신선한 음식의 비율이 줄어들고 또 가공된 음식 또 이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로 바뀌게 되면서 인류가 뭐 당뇨나 각기병이나 펠라그라 이런 많은 질병들에 더 많이 걸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분 또 염증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이제 소화에 효소가 많이 필요한 음식보다는 이제 과일류, 채소류 뭐 견과류, 버섯류, 해조류 이런 식사를 조금 더 하시고 통곡식, 공식의 식사는 좀 식사 전체의 20% 미만 이렇게 좀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과일도 좋고요. 뭐 해조류나 뭐 버섯류나 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곡식을 좀 소량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과일 속에는 사실 대부분의 많은 과일들이 딱 생각할 때 당분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당분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를 많이 먹을까 이걸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감기나 가끔 이제 몸이 좀 피곤할 때 저는 그냥 포도 한 송이를 먹거나 또 파인애플을 또 굉장히 많이 먹어서 그것을 식사로 보충을 합니다. 하루에 좀 2끼 정도를 가장 좋은 과일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과일 좀 소화도 편하고 또 몸도 차가워지지 않고 어떤 과일은 또 몸이 차가워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약한 상태에서는 모든 과일이 다 좋다라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편안한 과일이 좋습니다.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은 갑자기 또 과일식을 하게 되면 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바나나 정도 좀 소량씩 바나나 좀 먹으면서 또 포도도 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에 있는 그런 껍질 속에는 그 다양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이런 식물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베리류 과일이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뭐 블루베리, 뭐 아로니아, 뭐 아사이베리 이런 과일들을 드시기도 하는데요. 베리류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많이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네, 몸의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때는 첫 번째, 먼저 무엇을 더 먹어서 면역력을 올릴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기 쉬워요. 어떤 분은 뭐 면역력이 약할 때 뭐 고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고기를 또 판매하는 곳에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고기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뭘 더 먹을까를 생각을 하는데요. 자, 내 몸에 왜 면역력이 떨어졌을까를 생각할 때 저는 첫 번째 독소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몸에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상태고 그거에는 요인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독소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물이나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시는 데 비해서 독소 관리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몸이 좀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졌을까? 그래서 뭘 더 먹을까 보다는 내 몸에 얼마나 독이 쌓였을까? 좀 해독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홍삼이나 뭐 여러 단백질 식품들을 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기도 하는데요. 먼저 좀 충분한 해독에 좋은 음식, 신선한 음식
수분이 많은 음식,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많은 음식, 이것을 좀 더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더 건강 관리에 빠른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 식습관을 돌아보니까 고기도 너무 많이 먹고 빵도 너무 많이 먹고 라면, 인스턴트 그런 또 외식을 또 배달 음식이나 이런 외식을 거의 위주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상당히 정말 독소도 많이 쌓여 있고 또 혈액의 상태도 깨끗하지 않을 것이고 간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홍삼을 먹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좀 씻어내고 해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 후에 홍삼을 드셨을 때 홍삼에 들어있는 여러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훨씬 더 작용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배출, 해독에 좋은 식사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을 올려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또 최소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음식 측면에서 본다라면 해독에 좋은 음식, 특히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간의 기능을 올려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간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간이 완벽하게 건강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의 건강을 추구하자는 거죠. 암 환자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간 기능이 대부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암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간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독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또 간에 꼭 필요한 영양이 담겨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독일의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특히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이나 또 말기 암 환자들을 무려 100년 전에 완치를 했던 굉장히 치료 사례가 많은 독일의 의사 이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딸인 샤롯 거슨이 이제 멕시코에서 거슨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치료의 핵심은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는 특히 세포에 나트륨이 저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칼륨을 넣어주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과일과 특히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사과와 또 녹색 채소들을 중심으로 만든 녹즙을 하루에 13잔 정도씩 먹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저류된 나트륨을 빼주고 칼륨을 공급해 주니까 이제 간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고 몸에서 이제 나쁜 이제 성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간에서 이제 건강한 이제 간 세포가 건강한 이제 면역 물질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 합성 대사도 잘 하게 되는 전반적으로 몸의 이제 기능이 올라가게 되죠. 면역 쪽에서 보면 간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면역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 거슨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치료로 칼륨을 먹게 하고 나트륨을 제거하는 그 녹즙을 통해서 간 해독을 시키고 이제 암에 도움이 되게 했죠. 녹즙 안에는 간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A, C, E,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죠. 이런 비타민이나 또 다양한 미네랄들, 또 식물 영양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간 기능에 굉장히 이 녹즙이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림프라는 것은 림프 순환, 림프절 이런 걸로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감기만 걸려도 이 목 주변에 붓는 것들,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만져지는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림프절입니다. 또 림프 순환이라는 것이 혈액 순환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폐물 배출은 바로 지용성 물질과 몸에서 불필요한 그런 노폐물 배출은 림프 순환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림프가 막혔다라는 것은 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림프가 부었다라는 것은 림프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서 지금 이물질과 많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은 우리가 심장박동을 통해서 온몸에 모세혈관까지 혈액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림프는 밀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만 림프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움직여줘야만이 림프 순환이 되고 또는 마사지를 통해서 림프가
제대로 순환이 됩니다. 노폐물들이 잘 배출이 되고 또 지용성 영양소들이 또 운반하는 그런 통로로 림프 순환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 이제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지용성 영양소들이 림프를 통해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지용성 영양소들이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은 지용성 영양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영양소들은 또 면역력과 관련이 돼 있고 면역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림프 순환이 안 된다. 그럼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림프 순환은 움직여야만 림프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림프절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팔다리의 사타구니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고요. 또 내가 스스로 움직이느냐 또는 외부적으로 움직이는 것, 또 외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마사지를 통해서도 림프 순환이 되죠. 그래서 마사지를 잘 받고 나면 부종이 빠지기도 하고 몸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변화가 바로 림프 순환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면역 세포들은 일단은 세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체 내에 다량 보유하고 있는 효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 하나만 해도 7만 5천 개의 효소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효소 하나하나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너무나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에 첫 번째로 이 효소가 많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효소의 원료가 되는 조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조효소의 원료는 바로 필수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들입니다. 이 조효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료인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면역세포를 돕는 성분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면역 비타민이다 또 면역 미네랄이다로 알고 있는 또 성분들이 있죠. 비타민 ACE라고 해서 ACE, 또 비타민 D도 면역세포를 도와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셀렌이나 아연, 망간, 구리, 붕소 이런 것들도 면역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타민 D나 엽산이나 비타민 B12도 T세포를 더 성장시키고 분화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를 위해서는 조효소의 원료가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면역 세포들을 굉장히 또 직접적으로 도와줌과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막는 성분으로 매우 유명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드실수록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면역 세포들에 굉장히 활력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성분들은 사과의 케르세틴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나 키위에 들어있는 루테인이나 다양한 토마토의 라이코펜 이런 다양한 이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무려 6,000가지 이상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살아있는 음식, 과일과 채소에 그 색깔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섭취하는 것이 면역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 건강에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장의 피부인 장 점막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도 보면 피부가 얇고 피부가 좀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몸속 피부인 장 점막도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느슨해지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 점막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은 장 점막의 이 세포들의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틈이 생기게 되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에서 누수가 일어난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집에서도 누수가 돼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과 피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장 내부에 있는 그런 많은 음식 찌꺼기들, 첨가물들을 문제가 되는 음식물들이 장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속에서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흘러나오는 이물질 때문에 몸에서는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일어나는 질병들이 대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장염이나 소장에서는 크론병, 여러 알레르기, 여러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 점막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장 점막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먼저 이 점막 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점막 세포의 세포 재생을 잘 시켜주는 영양 성분이 필요합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 두 번째로는 장, 점막, 특히 대장 상피세포의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요. 대장 상피세포는 단쇄지방산을 먹어야 대장 상피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이 단쇄지방산은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단쇄지방산은 대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냅니다. 미생물들은 식이섬유 등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단쇄지방산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대장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장 점막도 튼튼하게 하고 장내 건강한 미생물들이 대장 상피세포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과 또 장내 미생물과 또 장 점막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또 장 건강에 또 이렇게 많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증가시키는 방법이겠죠. 무조건 굶고 무조건 칼로리 적은 음식을 선택하고 운동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통해서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근육을 합성하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을 대사하고 또 근육을 동시에 합성하는 우리 몸에 장기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장기 역시 간인데요.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모든 영양소들을 위에서 어느 정도 음식을 소화시키고 소장해서 흡수하고 이런 성분들을 몸에서 저장하고 또 다른 물질로 합성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이 간에서 기능이 약해지면 당연히 지방 대사도 잘 안 되겠죠.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만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또 여러 합성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증가하기 위해서 무조건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몸에서 근섬유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다양한 효소와 다양한 영양소의 대사작용으로 인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역시 간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좋아하는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를 해야 되겠죠. 역시 간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는 세포에 필요한 50여 종의 모든 영양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부족하기보다는 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물 영양소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좋아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또 항산화 영양소들을 통해서 일단 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가 일반 식사를 통해서도 일단은 근육이 잘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례로 닭가슴살하고 그냥 방울토마토 샐러드만 계속 드셨던 닭가슴살을 또 하루에 엄청 많이 드셨던 PT를 받던 다이어트 하셨던 분도 일단 닭가슴살을 빼고 그것 대신에 과일의 양을 식단에서 500g 정도 늘렸을 때 오히려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은 결핍되기가 쉽고 또 에너지는 결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영양소는 그전대로 드시되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 과일의 양을 늘리는 것. 이게 아침에는 과일 식사를 하시고 또 점심, 저녁 식전에 과일을 하나 더 드시고 일반 점심, 저녁 식사를 하셔도 그전보다는 아마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너무 많은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 갑자기 과일과 채소만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 한 끼, 또 식전에 과일이나 채소를 좀 드셔주신다면 훨씬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는 형태로 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먹게 되는 음식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념이 좀 많이 있는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들일 겁니다. 과일로 과식을 하고 또 채소로 과식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해조류로 과식을 하고 버섯류로 과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죽은 음식, 이미 가을철이가 다 되고 여러 양념들, 단맛, 짠맛, 다양한 양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음식은 좀 우리가 과식하게 되거든요. 결국 과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 조절이 안 된다는 건데 왜 음식 조절이 안 될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면
아마 식욕이 멈춰질 겁니다. 바로 그 꼭 필요한 영양은 이 효소가 충분히 많이 있는 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나 채소나 해조류나 버섯류가 잘 과식이 안 되는 이유도 역시 이 음식에는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살아있는 형태, 또 자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효소가 채워졌기 때문에 과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음식은 몸이 계속 효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식하게 되는 거죠. 죽은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우리가 식욕 억제가 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렙틴 호르몬은 이제 식사 후 20분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죽은 음식으로 인해서 이 호르몬의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식욕 억제가 안 되므로 이제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폭식을 하지 않고 또 과식을 줄이는 방법은 일단 효소가 풍부한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비율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요리, 굽고 찌고 튀기고 이런 볶은 그런 지나치게 요리 음식을 먹게 되면 폭식하기도 쉬워지고 또 과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서도 적당히 멈출 수 있는 그런 식사는 과일과 채소, 또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이런 살아있는 음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폭식하게 된다 그러면은 먼저 과일 또는 과일,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음식의 순서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미국의 주디스 로딘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는 음식이 그 다음 음식을 선택하는 성질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음식을 선택할 때 과일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도 신선한 음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가공식품, 피자, 치킨 이런 거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가공식품이나 효소가 없는 죽은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 그런데 먼저는 과일을 먼저 선택하자. 신선한 샐러드를 먼저 선택하자 라고 이제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그걸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 음식을 먹게 되면 폭식이나 과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것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보통 이제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 우리가 에너지가 되는 음식은 배고프니까 일단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으로 먹게 되면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또 채소에 이 식이섬유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의 부족으로 변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일, 채소, 또 통곡식의 식이섬유를 똑같이 생각을 하기 쉬워요. 현미만 주구장창 드시고도 변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람에 따라서 또 장의 기능이 다르니까 만약에 현미만 드셨는데도 변비가 왔다 이런 분들은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수용성 식이섬유, 현미, 통곡식은 불용성 식이섬유, 식물도 채소도 역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변비가 걸린 첫 번째 이유는 수용성 식이섬유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과일에만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해조류에도 버섯류에도 이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운동성의 이제 부족입니다. 장도 역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그런 운동에 필요한 그런 미네랄들이 잘 보충이 되면 장 운동성이 활발해서 변비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장이 잘 운동하고 있는지 운동성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정신적으로도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너무나 이제 강화되면 이제 장이 너무나 위축이 돼서 움직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 그 약물로 인해서 장이 잘 이제 움직여지지 않거나 변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도 변비가 또 올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것이 원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각각에 맞게 좀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0년 변비를 경험하신 이제 분은요, 물론 이제 약도 드시고 관장도 하시고 변비 해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약과 병원을 이제 다녔었던 분인데요. 병원이나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두 번 이렇게 가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이분에게 제가 드렸던 처방법은 3일 동안 오직 과일만 드시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어떤 이제 식사를 하셨던지 간에 이렇게 드시는 방법보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더 많이 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일반 뭐 밥도 드시고 여러 음식을 드셨을 테니까요. 가장 먼저 이제 변비 환자에게 여러 요인을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여쭤보는데 가장 이제 대부분 부족한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부족입니다. 또 장 운동이 약한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운동이 약할수록 장에 무리가 없는 식사, 운동성이 약해도 잘 나갈 수 있는 식사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과용량으로 수용성 식이섬유를 드시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이틀에서 3일. 진짜 최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최소 이제 하루부터 시작하는데요. 오직 과일만 드시는 겁니다. 과일에는 대부분 이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직 과일만 한 3일 정도 드시면 그 3일 안에 쾌변을 못 보신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 만성 변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후성 유전학적으로 우리 암이라는 것은 이제 유전자 질환이 아니고 이 유전자가 세포로 단백질로 바뀔 때 그 변이 과정, DNA 메티로아라는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는 뭐 가족력이다 또는 유전자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한데 이미 과학자들은 이것을 후성 유전학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서 타임지 네이처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고요. 암을 결정짓는 것은 유전이 아니다, 환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뇌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많이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암세포를 만드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부분, 생각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습니다. 양자 제논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그걸 선택을 했을 때 그 생각은 그냥 뭐 안 보이니까 몸에 뭐 영향을 미치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생각 자체가 우리 몸의 세포의 DNA 단계, 유전 단계, 뭐 분자 단계, 원자 단계, 모든 이 단계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면역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내 세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뇌의 스위치를 켜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후성 유전학적으로 암의 원인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이제 암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면역의 스위치가 켜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심신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웃음 치료나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나 마음을 다루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또 면역력이 더 좋아져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밥상으로는 첫 번째로 독소가 많이 나오지 않는 밥상, 또 소화하기 쉬운 밥상이겠죠. 두 번째로는 면역 세포들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밥상입니다. 아침은 제가 무조건 과일만 드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과일 드시고 추가적으로 뭐 사과, 당근 정도 갈은 뭐 과일, 채소 주스도 같이 드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좀 귀찮잖아요. 저는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오직 과일만 드시는 것이 에너지 공급에도 밥 한 공기가 안 되는 분량의 당분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또 에너지 공급도 잘 되면서 또 수용성 식이섬유나 여러 다양한 파이토케미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저녁을 드실 때는 하루에 드셔야 되는 이제 쌀, 밥의 분량을 좀 줄이는 겁니다. 왜냐면 역시 쌀도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뭐 비타민, 미네랄이 별로 없죠. 그냥 거의 100% 포도당인데요. 분해가 되면 이 당분의 섭취가 올라갈수록 염증은 늘어납니다.
또 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염증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밥상을 차리고 싶다. 그럼 점심 저녁에 원래 드시던 밥량의 반 공기, 하루에 그냥 밥 한 공기를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신다라는 정도로 밥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배고프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머지는 또 배부르게 드셔야 돼요. 저는 항상 배부르게 포만감 있게 드셔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해조류, 김이나 뭐 다시마나 토시나 뭐 코시래기 이런 다양한 해조류들이 있죠. 또 아주 단백질도 많고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은 버섯 요리. 네, 그리고 다양한 채소, 뭐 쌈채소들 같이 어우러지게 드시면 꼭 이 밥으로 채우시는 그런 습관보다는 훨씬 더 배부르고 만족감이 높고 염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을 이렇게 드시면서 그 사이에는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이제 견과류, 좀 이렇게 땅콩 같은 경우는 곰팡이 오염이 좀 잘 되기 때문에 이 견과류를 좀 안전하게 또 너무 산패되지 않은 걸로 신선한 견과류로 드시면 염증에 좋은 항염증 항암 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염증을 만드는 밥상은 역시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밥상이겠죠. 고기나 뭐 우유나 뭐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할 때, 그리고 뭐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뭐 마트에서 산 뭐 보존 유통을 많이 거칠 수 있는 그런 가공된 음식들, 이런 것도 역시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한국인들은 또 초과가 되기 쉬운 게 항상 당분이죠. 당독소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액상 과당이나 흰쌀밥을 많이 먹을 때, 뭐 빵을 많이 먹을 때, 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또 염증이 많아지고 독소가 많아지니까 염증이 많아지는 밥상이 됩니다.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것이 면역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의 과일, 채소, 해조류, 그다음에 버섯류, 견과류, 통곡식을 또 적절하게 드시는 것을 통해서 면역력도 키우시고 또 건강한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